네, 제주 테크노파크가 제주미래 비전 달성을 위해 추진 운영하고 있는 제주미래 가치 전략 포럼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제주 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임소진입니다. 네, 오늘 포럼은 제주 청정바이오 산업에서의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서 제주 유용 미생물 자원의 발굴 및 산업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제1부에서는 전문가 발제가 있겠으며 제2부에서는 전문가 토론 및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그럼 세계김치연구소의 홍성옥 단장님의 첫 번째 발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계김치연구소 김치기능성연구단 홍성옥입니다. 오늘은 저희 국내 유용 미생물 자원 발굴 및 산업화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세계김치연구소는요, 김치 종주계 위상지구와 글로벌 김치 문화 창진을 위해 연구 개발을 수행하여 김치 산업을 육성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기 위한 정부 출연 연구 기관입니다. 저희 세계김치연구소의 주요 임무는 고품질 상품 김치 생산 기술을 개발하고 김치 산업 발전을 위한 융합 혁신 기술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치 우수성의 과학적 음영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치원의 이제 핵심 역할을 저희들은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첫 번째 이제 원천형 기술을 개발하고 이제 산업형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공공형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원천형에서는 김치 발효의 과학화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산업화에서는 김치 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 다양한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공공형 인프라 지원에 있어서 김치 가치를 자원화해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세계화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계김치연구소의 전반적인 모든 부서의 연구 내용과 지금 연구소가 추진하고자 하는 연구 전략 부분이 되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제 김치 발효의 과학화를 위한 핵심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두 파트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품질 차별화를 위해서 맞춤형 김치 종균 대량 생산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김치 발효 전개 방향성 예측 통제 기술 개발을 통해서 김치 발효 조절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포 동물 모델 시스템, 그다음 마이크로바이옴, 영양역학, 그다음에 임상 시험 통해서 김치의 우수성을 과학적으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김치 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산업화 기술 개발 파트에서는요, 김치 생산 공정 기계화 자동화, 그다음에 김치 원부 재료 수급 안정화 기술 개발 통해서 김치 산업 가격 경쟁력 확보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김치 공급을 위한 품질 위생, 그다음에 포장 기술을 개발 통해서 김치의 전주기적 품질 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치 산업 통계 정보라든가 R&D 기술 종합 지원을 통해서 김치 산업체에 필요한 부분들을 김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김치 가치 제고를 위한 자원화, 활용 인프라 구축을 하고 있고요. 실물 자원이 김치 연구 자원들, 정보 그것을 통한 활용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표로 나오는 것이 김치 자원은행이고요. 김치 문화 자원도 지금 중국의 김치 공정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서 연구소에서 이 과학, 역사, 문화 연구를 통해서 김치의 가치 발굴, 제고, 그다음에 글로벌 확산을 위한 김치 세계화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명 자원의 중요성 및 나고야 의정부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생물 자원의 중요성에서 먼저 정의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생명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학의 연구 기반이 되는 생물체 또는 구성체를 의미하고 그 안에 이제 생물 자원이 있는데 인체라던가 동물, 식물, 미생물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죠. 이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가치 있거나 실질적 잠재적 용도가 있는 생물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와 연관된 유전체라던가 뭐 단백질, 물질들 그런 부분들을 정보를 다 포함하고 포괄적으로 포함한 것이 생물 자원입니다. 생물 다양성과 생물 정보, 생물 다양성 협약에 따른 생태계 내 다양성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요. 생물 정보라는 것은 그 정보 및 가공하고 처리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생물 자원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
산업적 경제 측면에서 보면은 의학, 농업, 환경 분야에서 미래 바이오 산업을 경제를 이제 주도할 수 있는 성장 동력 필수 소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곰팡이, 이제 페니실린 곰팡이에서 생성된 이제 항생제라던가 항생제인 페니실린, 그다음 버드나무 추출물 아스피린, 그다음 위험 치료제로서 쑥 이제 추출물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와 같처럼 높은 경제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높은 잠재적 가치 기반에서 새로운 고부가치 제품을 창출 가능성 있는 소재들입니다.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테마 생태 관광이라든가 녹색 관광의 토대가 될 수 있고 산업적 고용 효과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 측면에서 보면 생명 자원 발굴 및 생물 다양성 보존을 통해서 생물 다양성 및 지재권을 확보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생물 자원 선점을 통해서 국제적 활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의 공공 인프라 투자가 이 부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고야 예정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연구소에서도 김치 자원을 활용하고 이제 발굴하고 이제 산업화에 이제 적용하고 있는 부분에서 가장 큰 이유가 이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2010년도에 이제 나고야 의정서가 이제 실택이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가 됐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에 당사국이 되었습니다. 이 나고야 의정서는요, 이제 생물 다양성 협약 부속 연구 자원에 대한 접근 및 공정한 이익을 공유하자는 건데요. 뭐 금전적 이익과 비금적 이익을 통해서 함께 이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이제 이용국은 이제 제공국의 허가를 받고 그 자원에 접근을 해서 이제 자원 이용에 생성되는 발생의 이익은 이제 공유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지금까지 2022년도 조사한 결과 나고야 의정서 당사국이 이제 136개국으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자료를 보니까 고시형 건강기능성 식품 원료의 해외 의존도가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원료 68개 품목 중에서 60건이 해외 수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고요. 국내 생산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원료 40품목 있고, 네, 국내 생산 불가,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게 24품목이 됩니다. 나고야 의정서 적용 대상 여부는 이렇게 관계부처라든가 ABS 산업지원센터에 많이 이제 문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해당 생물 자원이 이제 수출 국가가 나고야 의정서 당사국인지 여부를 이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국 내 또 법률, 제도, 시행 여부, 생물 자원 이용 시장 시점, 원상국, 제공국 등의 이제 여부 등을 고려해야 되고요. 나고야 의정서 의무 준수에 따른 이제 비용 증가라던가 이제 해외 수급 문제, 해외 생물 자원 발굴, 접근이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높아졌고, 그래서 국내 생산 가능 생물 자원의 가격 경쟁력 확보라던가 원료 수급, 안정성 증대 등 노력과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세계김치연구소 김치 자원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치 가치 제고를 위한 자원화 및 이제 활용 인프라 구축을 김치 자원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제 김치 연구의 자원이라든가 정보 확보, 활용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또한 이제 김치 연구 자원의 가치 제고와 활용을 강화하고자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김치 연구 자원 정보 활용 인프라 구축, 그리고 김치 유산균은행 국제 표준 인정 획득을 위해서 목표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요. 김치 유산균 실물 자원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치 연구 자원의 이제 정보도 확보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제 서비스로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김치자원은행은 두 가지 측면에서 김치 연구 자원 정보 활용 인프라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치 연구 자원 정보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중기, 장기로 김치자원은행 활용 인프라를 먼저 지금 현재 구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김치자원은행 운영을 고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치 연구 자원에서는 이제 김치 유산균이라던가 유전체, 그다음에 원부 재료들, 유해인자 정보를 확보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 연구 자원의 정보를 고도화해서
그 정보 범위를 더 확대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치자원은행 구성도인데요. 저희 김치자원은행에서는 김치 발효 자체가 유산균 배양하기 위한 온도보다 이제 현저히 낮기 때문에 저온에서 생육할 수 있는 유산균들을 신종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유산균에서는 이제 저온 생육류 김치 유산균을 확보하고 특성을 분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치 발효에 최적화된 그리고 수요자 맞춤 형태의 김치 종균을 제공하고자 김치 종균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김치 품질 향상, 위생 안전 강화, 수출용, 건강 기능성 등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김치 종류별, 그다음 맞춤형 종균을 각각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치 위에 건강 기능성을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김치 유산균을 발굴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이제 항비 만족, 그다음에 대사증후군 개선 효과를 보유하는 기능성 유산균도 제공하고 이 부분에서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산업이라던가 건강기능식품 쪽의 산업과 김치 산업 쪽에 각각 이제 제공할 수 있는 맞춤형 이제 유산균도 개발해서 산업화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김치자원은행에는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실물 자원도 있지만은 이제 정보 자원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치 원부 재료에 대한 정보를 저희들이 수집을 하고 특성 분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해 요소 정보도 김치 및 원부 재료 위해 요소 정보를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전체 정보는 지금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은 저희들이 사이트를 또 운영을 하고 있어서 거기서 필요로 한 부분의 그 유전체 정보들을 오픈 시스템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에서 이렇게 김치자원은행에 대해서 일반 유산균, 김치 종균, 기능성 유산균의 실물 자원을 통해서 이 학술적 활용도가 높은 균주들을 좀 논문 게재를 하고 있고요. 산업적으로 종균이라던가 또 소재, 기능성 식품, 프로바이오틱스 이 부분에서 기술 이전이나 이제 사업화 쪽으로 연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부 재료 위해 요소 정보, 유전체 정보들을 통해서 정보 자원들은 객관적인 저희 정보를 제공하고 김치 산업의 혈안 해결하며 또 산업적으로 활용성을 제고하고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김치연구소 김치미생물자원은행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치미생물자원은행은 지금 현재 다음 같은 홈페이지에서 이제 접속해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지금 김치에서 분리한 미생물 자원을 이제 공유하고 인프라 구축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연구소에서 다음과 같은 김치 미생물 자원을 확보하고 분양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산균 56종을 보유하고 있고 또 김치 골마지 효모 8종 그리고 약 1,100균주를 보유하고 있고요. 타 미생물 분양기관에서 미보유된 김치 유산균도 8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몇 년 전만 해도 저희가 한 24종에서 신규 미생물들을 좀 보유하고 있었는데 다른 소재 은행에서도 좀 많이 발굴을 해서 지금 현재 비교해 보니까 저희들만 가지고 있는 김치 유산균이 8종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 보시는 것처럼 이제 루코너스터 랍토바실러스 균주들 지너스별로 저희들이 보유한 균주 리스트입니다. 세김치연구소 김치미생물자원은행은 이제 분양하고 이제 기탁하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김치미생물자원은 연구용으로 처음에 이제 분양을 하다가 최근에서는 사업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제 산업체 물질 이전 형태로 이제 전환할 수 있도록 연구소에서 상업용 균주로도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자원은행 공유 관련된 부분도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분양 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고 부분에서 분양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탁이 어려운 곳에서는 이제 연구소에서 미생물 기탁도 일반 기탁과 안전 기탁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세계임종구소 미생물 유전체 정보 서비스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제 세균, 고세균, 그다음에 효모, 바이러스 등
각종 이제 유전체 정보를 저희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 미생물 유전체 정보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이제 홈페이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저희들이 오픈을 했고요. 도메인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치 및 원부재 류의 미생물 유전체 정보를 확보했고 데이터베이스 균주 등록이 101 균주가 이제 공개되어 있습니다. 세균 60종, 그다음에 고세균 36종, 효모가 5종이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현재 공개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접속해서 저희 이제 김치 미생물 유전체 연기 서열들을 이제 다운로드 받고 연구에 이제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홍보 자료로 나왔던 부분이 되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김치 유산균의 산업화 연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7가지의 이제 산업화 기술 이전을 진행하고 이제 상용화되어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화장품 소재용 김치 유산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산화물 이제 항노화 효과가 있는 이 김치 유산균을 발굴했고요. 그 균주가 이제 락토바실러스 사케아이 균주가 됩니다. 이제 특허 균주고 이 특성은 이제 UVB에 대한 내성이 존재합니다. 먼저 이제 UV 스트레스에 대한 피부 세포 하카티셀에다가 적용했을 때 피부 세포에 적용됐을 때 UV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생존율이 굉장히 높았고요. 그리고 이제 항산화 효과가 이제 뛰어나고 그다음에 항노화의 지표인 MMP1, 2, 9에 대한 활성에 있어서 이제 효소를 억제하는 그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요 균주에 대해서는 이제 기술 이전 협약이 진행되고 있고요. 임상 실험도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화장품 업체 쪽에서 이제 실험했었던 결과인데 피부 내 수분 함량이 훨씬 요 균주가 포함되어 있는 화장품을 제조해서 임상 테스트했을 때 이제 수분 함량이 더 높아지고 그다음 피부결 효능도 증가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린 이제 산업화 연구 두 번째는 여드름 개선용 김치 유산균 감초 발효물이 되겠습니다. 요 특성은 이제 여드름에 관련된 기작 중에서 먼저 여드름을 유발하는 이제 아크네균이 있습니다. 그 아크네균에 대한 항균활성을 먼저 검토를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천연물은 다양하게 한 4가지 정도 사용을 했는데 감초랑 어성초, 활년초, 엉겅퀴 했을 때 감초를 발효시켰을 때 항균활성을 나타내서 이 아크네균에 대한 항균 활성을 보유한 천연물로 감초를 선택을 했고 감초 발효물로 실험을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큐티박테리움 아크네에서 항균 활성이 있었고 스타필로코커스 오레우스, 그다음에 캔디다 알비카에 대한 항균 활성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 항산화 활성 또한 다른 균주들 처음에 이제 스크린했을 때 요 락토바실러스 프렌타룸 위킨 88이라는 균주가 항산화성이 굉장히 우수하였습니다. 그리고 SOD 측정과 ABTS 측정에서도 감초 발효물에서도 감초 추출물보다 감초 발효했을 때 추출물이 항산화성이 더 증가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요. 항염증가는 NO랑 TNF-알파 측정했을 때 리포폴리사카이드 처리했을 때에 비해서 발효시켰을 때 항염증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했고 이 부분 이제 기술 이전이 돼서 지금 딥 클렌저 제품으로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각처에서 제안하고 있는 것이 여드름 개선용에 대한 제품인데요. 거의 대부분 이제 세정용으로 제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부분이 아니라 클렌징 제품으로 적용돼서 지금 사업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다음도 유사한 실험인데 균주가 락토바실러스 플랜타로 위킨 111번에 대한 특허 균주입니다. 여기서 사용했던 천연물은 황염해독탕인데 이 황염해독탕은 이제 그 문화에서 보면은 이제 피부에 이제 아토피라던가 여드름 이런 부분에 피부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준다고 고문에 나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이제 황염해독탕의 황백, 황금, 황련, 치자 이 4가지가 이제 합쳐져 혼합되어 있는 형태가 이제 황련해독탕이고요. 각각의 이제 발효 추출물들을 가지고 균주를 배양했을 때 발효능이 훨씬 더 우수한 것을 선정하였고 그 균주가 위킨 111번 균주였습니다.
아크네 균주에 대해서 항균활성도 다른 유산균들도 보유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항산화활성도 황열 해독탕보다 발효를 시켰을 때 항산화성이 증가되고, 항염증 활성도 NO 측정한 결과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에 대한 거는 이제 비누를 제조했을 때 비누를 통해서도 여기서 이제 추출된 물질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 항산화성이 훨씬 더 증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었고요. 지금 이 기술은 동일하게 이제 여드름 개선용 김치 유산균 특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비누 제품, 그 다음에 요 관련돼서 이제 화장품 쪽 회사랑 기술 이전 협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김치 유산균 산업화 연구는 이제 발효 커피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발효 커피 관련해서 균주 선발은 여기 커피 마스터에 계신 이제 대표님하고 같이 균주를 선발한 바가 있고요. 이 업체에 좀 맞춤형 형태로 연구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치 유산균들을 다양하게 커피 발효에 적용해 봤을 때 가장 외관 맛, 그 향기라든가 기호도에서 우수한 균주를 3가지를 선발했고요. 그 균주가 지금 이제 락토바실러스 프렌타룸, 그다음에 루코노성 메센테로데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균주를 발효했을 때 특성이 유기산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락틱 애시드랑 아세틱 애시드가 굉장히 많이 증가되는 것으로 확인됐고, 이 제품에 적용되는 커피가 콜드브루 제품입니다. 이 콜드브루 제품에 지금 이제 여름철 됐으니까 콜드브루 커피를 많이 좀 드시고 있는데요. 이 커피가 저온 추출 창문에서 오랫동안 추출을 하다 보니까 단점이 있으면 이게 좀 신맛이 좀 감소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콜드브루 커피 자체가. 그리고 외부에서 그게 노출이 많이 됐기 때문에 커피를 오래 놔두게 되면 곰팡이가 생성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맛과 그 다음에 항진균 활성에 대해서 특성을 좀 강화하고자 실험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일단 커피 자체가 발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다 그 생두 자체로 저거를 진행하다 보면은 그 커피가 커피 원두로 저걸 발효했을 때 로스팅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발효가 어려운데, 여기에 이제 생두를 같이 포함했을 때 가장 최저 함량을 좀 찾았고, 그것을 이제 조합했을 때 이 유산균들이 발효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커피에 오염되는 곰팡이를 직접 접종을 해봤을 때 보면은 3일 그다음에부터 14일까지 발효한 커피에서는 이제 커피에서 증식하는 이제 곰팡이가 생성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었고, 여기 컨트롤러 곰팡이를 인위적으로 접종했을 때 커피에서 잘 증식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이 실험은 계속 실험 중에서 계속 오픈된 상태로 이제 발효가 진행된 상황이고요. 여기 한 달 정도 됐을 때도 발효 커피에서는 이제 곰팡이가 생성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제품은 이렇게 콜드브루 제품 커피로 지금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5번째도 이제 음료인데요. 이 제품은 이제 수세미 음료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사용된 게 주로 이제 저는 산업할 때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균주로 플랜탄 균주를 좀 많이, 김치 유산균 중에 플랜탄 균주를 많이 활용해서 연구를 진행했었고요. 여기도 락토바실러스 플랜타룸 균주고 특허 균주고, 이분도 기술 이전이 진행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 업체도 이제 맞춤 형태로 실험이 진행되는데, 이 업체가 생산하는 공정 라인을 보니까 보통 이제 효소 추출을 하듯이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설탕이 들어갑니다. 유기농 설탕을 사용해서 들어가는데 1대1 혼합을 하니까 이 당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발효가 진행돼야 되는 그런 좀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균주 선발 과정부터 이제 글루코즈랑 수크로즈 함량이 굉장히 높은 배지를 만들어서 김치 유산균 중에서 배양이 가능한 균주들을 선발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 위캠 67번 균주가 70% 들어가 있는 슈크로즈 함량에서도 증식을 할 수 있는 그 내당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이 균주를 선발하게 되었고, 이 균주를 발효시킨
과정들이 있지만 이제 제품화까지 한 단계 결과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 LF라는 균주, 이 제품이 기존에 이제 생산하던 수세미 음료고 그것을 발효시킨 게 이제 DK라는 제품입니다. 나머지는 기존에 나와 있는 수세미 음료 시중 제품들과 비교를 했고 보시면은 이제 항산화성도 기존 제품보다 이제 발효했을 때 증가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항염증 활성도 리포폴리사카라이드 처리한 후에도 다른 제품에서도 이제 항염증 활성이 있지만은 DK라고 하는 지금 이제 발효 수세미 음료가 가장 항염증 활성이 우수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단백질 분해 활성이라던가 지질 분해 활성, 그다음에 항균 활성 이 부분들도 우수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이 기술 이전이 됐고 제품이 지금 수세미 음료로 나와 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 김치 유산균을 개발을 하였고 이 균주는 이제 아직 제품화되어 있지는 않고요. 특성 연구만 진행됐는데 재미난 특성이 있습니다. 이 락토벌 플랜타rum, 우리나라에서 김치에서 분리한 플랜타rum 균주가 있고 기존에 이제 사업용 많이 사용하는 게 흰원 유래 플랜타름이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들이 먹고 있는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 많이 사용하는 이 WCF-S1이라는 균주가 있는데 이것을 분양받았고 그 다음에 피클에서 유래한 이제 KCC에서 분양받은 균주로 비교를 해봤는데 워낙 이 상업용 균주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높은 내산성, 내담주성, 열 안정성 그 부분에서 거의 유사한 결과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항산화성입니다. 항산화성도 보시게 되면 거의 유사한 효과, 그 다음에 장 정착능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부분에서 이제 항염증 활성에서 TNF-알파론과 IL-1베타, IL-6 등과 비교했을 때 김치에서 분리한 유산균이 조금 항염증 효과가 있었고 면역 쪽에 비해서 보면은 IL-4랑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인터페론 감마에서 다른 균주들보다 훨씬 면역 지표가 훨씬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것은 이제 합성 아질산염 대체 소재 개발 연구를 진행한 바가 있고요. 이 연구에서는 이제 기존에 이제 나와 있는 제품들 보시면은 이제 아질산염이 무첨가되어 있는 제품들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이제 천연물인 보통 외국에서 많이 수입을 했는데 샐러리 파우더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안에 이제 천연 채소류가 가지고 있는 질산염을 아질산염으로 전환시킨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이제 아이팻 과제를 진행하면서 국산으로 이제 전환되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배추라던가 무, 상추, 시금치에 이제 질산염 함량이 높기 때문에 이것을 발효해서 아질산염 형태로 전환시켰고 이것에 관련된 이제 특허 균주를 또 기술 이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 발용 분말 제형으로 제품 소재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제품에서도 이제 발효 육제품, 이제 소세지라던가 이쪽에 적용할 수 있는 이제 합성 아질산염이 아니라 채소 분말을 이용한 소재로 지금 기술 이전이 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화 연구에서 기술 이전된 부분 좀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북대학교 서동호입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유형미생물 자원기반 맞춤형 지원 및 활용방안인데 제가 이 맞춤형 지원과 활용방안에 대해서 그렇게 연구 역사가 길지 않아가지고 일단은 제 연구 결과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었던 연구들을 좀 몇 개 해서 과연 유형미생물 자원을 어떻게 현장에 적용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효에 대해서는 앞서 들어서 홍 박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 인류 역사상 발효를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대개 이 술이죠. 와인 같은 부분.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가 없어가지고 손으로 터치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H2O인 물에
에탄올이라는 CH2H2CXO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발효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죠.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발효는 이러한 포도를, 이러한 미생물들이 서로 메타볼라이트에 의해 가지고 글루코스 파이브레이트 에탄올로 이어지는 대사 과정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먹는 간장, 치즈, 와인 같은 맥주, 빵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이런 미생물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즉 발효는 식품 내에 존재하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등의 식품 성분들을 미생물이 생산하는 효소들이 작용을 해서 맛과 향기 성분 그리고 미량 성분을 만드는 과정이고, 대개 사용되는 발효 미생물들은 바실러스와 같은 고초균, 락토바실러스 같은 유산균, 아세토바터 같은 초산균, 아스퍼질러스 누르곰팡이, 또 사카로마이세스 같은 효모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효 미생물의 산업적 가치로는 많이 증가되고 있어서 바이오의학, 바이오식품, 바이오화학, 바이오환경, 바이오연료 등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홍 박사님이 얘기한 대로 이러한 미생물 자원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요 나고야 의정서 때문입니다. 다시 짧게 설명드리면 2010년에 나고야에서 채택된 생물 다양성 협약이고요. 14년도에 대한 평창에서 발효가 되었고, 외국의 유용 동물, 식물, 여기 미생물 또는 버섯, 곰팡이들을 이용하여 의약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바이오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원산지국과 그 이익을 공유한다는 게 바로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아공의 코이산족이 사냥을 떠날 때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후디아라는 선인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었는데 이것을 본 제약 및 식품회사가 이 후디아 성분을 분석하여서 다이어트 관련 제품들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익이 발생하게 됐죠. 이렇게 발생된 이익은 이 나고야 의정서에 의해서 남아공에 대한 로얄티를 지불해야 됩니다. 또 다른 예로 예전에 우리 코로나 말고 신종플루가 한창 유행되었을 때 신종플루가 금세 잠잠해진 이유는 바로 이 치료제인 타미플루 때문인데, 이 타미플루에 대한 치료제 성분은 중국에서 생산된 팔각에서 천연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의정서 타결 전에는 이걸 개발한 로슈사가 혼자 이익을 독차지하였지만 의정서가 체결된 이후에는 그 이익을 중국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미생물 자원들에 대한 자원화가 중요하게 되었죠. 이런 미생물 자원화 중요성은 과거부터 많이 중요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하는 일들이 전통 발효식품이나 또는 환경 등에서 유용 미생물을 탐색하고 발굴하고 보관하는 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원화하고 보존하는 기관들이 많이 생성이 되었고요. 생물자원센터, 한국미생물보존센터, 환경미생물은행, 발효미생산업진흥원 등에서도 다양한 미생물들을 발굴하고 탐색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이런 탐색된 다양한 발효미생물들의 특성 및 역할을 규명해가지고 발효 특성들을 규명해서 발효미생물을 현장에 직접 이용함으로써 실용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나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미생물들을 자원화하기 위해서는 그 발효식품 안에 있는 미생물들을 다 일일이 키워야 됐습니다. 이게 다 배양을 해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기술이 발전함으로써 이제 배양하지 않고 그 발효식품에 있는 다양한 미생물에 대한 군집, 즉 어떠한 미생물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다양한 미생물의 자원이 많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지만은, 여기에 큰 단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생물 실체를 확보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미생물이 있다라는 정보만 우리가 확보하게 되었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자원화 부분이 이제 여기서 큰 바틀렉입니다. 그 이유는 미생물이 인위적으로 조성된 환경에 자라게 하는 것이 이제 미생물 분리의 기초인데, 자연 환경에서 서식하는 미생물 중 현재까지 분리되는 것은 약 한 10%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생물이 증식하는 자연 환경에 꼭 맞도록 인공적으로 조성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한 가지 예를 좀 또 드리면은, 요 제주도라고 해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제주 발효식품에 좀 차별점이 좀 존재하였습니다. 제주 호남권 전통대장과 고추장의 미생물 군집 분석을 한 논문이 있어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았을 때, 이게 박테리아하고 이게 펀자이로 됐을 때, 이 부분 두 개가 제주도여가지고 다른 내륙에 있는 장들과의 차이점이 좀 발생하였고요. 이걸 확인해 본 결과 전통 된장의 경우 전북 전남권의 우점종들이 되게 다 바실러스입니다. 내륙에 있는 된장들은 되게 다 바실러스가 우점종인데, 제주도 전통 된장 같은 경우는 이 바실러스가 상당히 적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오히려
테라제노코커스라든가 락토바실러스, 온세노바실러스 같은 젓갈류라든가 해양성에서 오는 좀 미생물들이 좀 많이 있다는 게 존재되었고, 또한 전통 된장의 곰팡이보다는 효모인 캔디다하고 자이고사카로마이세스 같은 효모류가 좀 많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자료를 찾다 보니까 제주도 전통 된장에서는 좀 군내가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먹어보지 못해가지고 그런데 그 이유가 아마 이런 바실러스 속이 적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되게 이 군내를 좀 많이 생성하기 때문에. 그러면 왜 바실러스 속이 적을까 생각해 보면은 뭐 제주도만의 특별한 온기 항아리니까, 아니면 제주도의 물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발효 환경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제주 콩과 같은 재료 때문에 그런가,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좀 밝혀지지 않은 한의 미지의 영역으로 좀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주 미생물의 자원을 전략하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해야 되나? 먼저 이런 다양한 제주 미생물들의 차이점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비배연법 같은 걸 이용해서 차세대 연기서열로 제주 미생물에 있는 다양한 미생물들이 어떤 것이 존재하는지를 먼저 좀 알아야겠죠. 그렇게 알려지고 나서 그런 특이한 미생물들을 키우기 위해서 선택적 배양을 통해 가지고 미생물들을 배양을 해서 다양한 배양 자원을 얻은 다음에 효소 활성 같은 우수한 균들을 선발해서 자원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런 발효 산물들을 분석을 해봐가지고 어떠한 또 다른 특성들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데이터베이스화가 좀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케이스 스터디인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찾아진 미생물들을 어떻게 도입을 해야 되냐? 새로운 식품 개발을 위해 목적에 부합하는 미생물을 찾고 도입하는 게 많이 있지만은 선결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다양한 미생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선결이 안 되면은 앞서의 미생물을 활용하기 상당히 어렵게 되죠. 한 예로 이제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서 진행을 했던 발효커피 리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홍 박사님께서 설명드렸지만은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상당한 발효식품에 대한 미생물 자원이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미생물을 사용할 수 있었고요. 동물의 소화기관을 통해 생산되는 뭐 루아, 콘탑 같은 발효커피는 독특한 맛과 향으로 고가의 커피로 판매되지만은 학대와 뭐 위생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고추균과 유산균을 활용해서 발효커피 공정을 개발했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관련된 논문하고 뭐 이런 자료들을 좀 찾아봤어요. 전략은 커피에서 생장이 잘 되는 균주를 먼저 선별을 했고, 그리고 나서 그 이유는 커피의 다양한 폴리페놀 물질들이 발효를 억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잘 생산되는 균주를 선발을 하고 기호도가 높은 균주를 선발하는 전략을 사용했더라고요. 다음과 같이 효모 구축 유산균들을 다양한 원도와 생두를 발효해가지고 로스팅을 통해가지고 수행을 하였고요. 그래서 유산균 같은 경우 라토바실러스 플란타럼이 가장 높은 기호도성을 나타나게 되었고, 고초구 같은 경우는 바실러스 아미노르키파시선스로 다양한 높은 기호도가 나타나서 이 두 균을 이용해가지고 발효를 해서 카페인의 함량은 줄어들고 생리활성인 클로로제닉산과 카페인 사이 늘어나는 발효 커피를 생산하게 되었고, 현재 순창 지역에 가면은 이 발효 커피 리던이라고 해가지고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순창 지역에 가면 꼭 먹는 커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발효의 식품에 적합한 미생물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모든 발효식품에 적합한 단일 미생물은 없습니다. 각각의 식품은 각자의 공식적인 규격이 존재합니다. 이게 식품공제는 규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 발효식품 특성 및 규격에 알맞은 미생물을 활용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식초 발효 같은 경우는 발효식초 같은 경우는 초산이 4% 이상이 돼야지 발효식초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4% 이상 선되는 미생물을 활용해야 되고, 그럼 식품 규격에 맞으면 되는가? 이것은 제가 이 복분자 콤부차 식초 제조에 의해 가지고 한번 케이스 스터디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부재료에 의해서 발효가 좀 저해될 수 있어가지고 그러면 그때는 미생물들을 좀 바꿔야겠죠, 전략적으로. 콤부차는 홍차 또는 녹차 추출액 효모에게 효모 초산균 등 미생물 균총 또는 이것들이 혼합된 스컵이라고 하는 발효물을 같이 넣어서 식초처럼 새콤한 맛이 특징인 러시아 전통 음료고요. 이게 2, 3년 전부터 상당히 인기를 끌어가지고 요 얼라이브 같은 경우 상당히 비싼 값으로 팔리고 있고, 요 상업용 콤부차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미국 균주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요는 업체가 복분자 식초를 제조하는 업체였습니다. 업체인데 식초의 새로운 제품 개발을 좀 원했고, 상황은 어떤 발효 환경을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배치식 발효통에 그냥 원료들을 넣고 발효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다양한 변수들을 좀 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유한 미생물을 보유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업체가 제안한 것은 발효미생물 산업진흥원에서 갖고 있는 한국형 미생물을 활용하길 원했고, 또 한 가지 이게 식초는 처음에 술이 된 다음에 술을 이용해서 다시 초산으로 발효를 해야 되는 2단 발효가 들어갔는데 발효 시간을 좀 단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안한 것은 홍차와 복분자가 결합된 콤부차 식초 제조 공정을 개발해 보는 게 어떨까 해서 다음과 같이 제조를 했고요. 바로 그 알코올 발효 좀 없애기 위해서 바로 주정을 좀 이용했습니다. 주정을 해서 홍차잎과 같이 추출을 한 다음에 희석을 시키고 여기에 복분자들을 첨가, 당치맥을 첨가해서 처상균과 유산균 또는 효모를 첨가해가지고 콤부차와 같은 효능이 콤부차와 같은 느낌이 나도록 한번 조성을 해봤을 때, 반응 표현 분석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 많은 팩터들을 바꿀 수가 없어서 바꾼 것은 재료에 따른 농도였습니다. 홍차 농도, 복분자 또 효모를 넣지 않는지를 정했고, 이때 나온 리스폰스 값은 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식초는 4%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산도로 정했고요. 그 외 유기산과 DPPH는 항산화 능력을 확인해 보았을 때 효모를 안 넣는 거에서 4%의 산도가 나와가지고 그것을 선정을 해가지고 배합비를 준 다음에 저희가 업체에서 물어본 결과 문제점이 좀 발생했습니다. 뭐냐면은 실험실 스케일에서 랩 스케일에서는 충분히 4% 이상이 나왔지만은 이것을 대량 발효할 경우에 상당히 발효 활성이 낮은, 즉 4%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 경우 발효에 대해서 잘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홍차라든가 아니면 복분자에 의한 항산화 물질에 의해서 발효가 된 게 아닐까 생각했지만은 복분자는 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게 발효미생산업진흥에서 베리류에서 발효가 잘 되는 초산균을 좀 선발을 한 거라서 아마 홍차 아니면 또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발효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지금 풀고 있는 숙제고요. 그러면은 식품 유래에 있는 미생물들은 모두 사용해도 되는가라는 문제에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식품 첨가물 규정에 의해 가지고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미생물은 총 108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38종은 제한돼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디 식품에서만 제한돼서 사용할 수 있고, 상기 미생물 원료 외에 국제적인 공인된 기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미생물 원료는 동기간에 제시된 사용 목적에 대해서만 원료로 또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홍 박사님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나이트레이트 생산 미생물에 대한 연구를 좀 진행했었는데요. 이 나이트레이트 생산 미생물 같은 경우는 식품에서 아질산염 대체 소재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미생물 중 하나지만은 또 한 가지는 이 NO가 체내에서 혈관 확장 및 신경 전달 물질 등 같은 인체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물질입니다. 즉 시기와 수명에 따라 가지고 NO가 점점 감소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 완주에 있는 한 업체는 NO를 생산하는 산화제 생산하는 바실러스균하고 상초를 발효해가지고 NO 생산 발효물을 여러 군데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한 것은 이 바실러스균은 내성 포자를 좀 갖고 있어가지고 완전한 멸균에 좀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제품 사용이 어려웠고요. 또 한 가지 제품의 다양화를 위해서 좀 유산균을 활용해서 NO 생산에 대한 프로바이오틱 소재를 개발하기 좀 원했습니다. 또 당연히 여기는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미생물을 좀 확보하기도 원했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발효식품 중에 NO 생산하는 미생물을 선발하고 이를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장류, 막걸리, 김치에서 유산균을 분리할 수 있는 선택 배지를 이용해서 배지를 분리한 다음에 NO를 생산하는 걸 확인하고 이걸 동정해 보았는데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이거보다 더 많은 샘플을 했을 때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 김치에서는 좀 생성되는 게 거의 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김치군을 좀 많이 안 한 것도 있지만은 그에 반해 간장과 된장에서는 좀 많은 균이 활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갖고 해봤는데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앞서서 제가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미생물들이 정해져 있다고 했잖아요. 108종. 간장에서 분리된 미생물들이 다 이 스타필로코커스 계통이었습니다. 근데 이 스타필로코커스 포도상글균은 식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 딱 3개입니다. 다 그리고 발효 육류에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스타필로코커스는 앞서 말씀드린 간장과 된장이 상당히 많은 균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꼭 식품에서만 발견된 미생물들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지금 하고 있지만은 다행히 막걸리에서 좀 찾아가지고 현재 좀 더 이 유산균을 찾아가지고 그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서서
업체는 프로바이오틱스 균주를 좀 원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프로바이오틱스 균주는 뭐냐면은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개선해서 건강에 유익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유산균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고요. 기능성으로는 장내 유익균 증진, 유해균 억제가 있고 장 건강 증진하는 역할인데 현재 우리나라의 고시된 균주는 총 19종으로 락토바실러스 11종, 알토코커스 1종, 엔테로코커스 2종, 스트레토코커스 1종, 비피도버스는 4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균종별 섭취 방법의 차이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즉, 요 19가지 균주를 사용해서 제품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이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용어를 쓸 수는 있습니다. 단 면역에 관련돼 있다, 아니면 또 갱년기에 관련돼 있다, 아니면 비만에 관련돼 있다, 체지방 감소에 관련돼 있다는 미생물들이 요즘 많이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 있는데 이것은 좀 다른 영역입니다. 바로 식약처가 인정한 개별 인증형을 받은 것으로 이건 건강기능식품 소재로서 다양하게 기능성이 인정되어 있고요. 또 보시면 일일 섭취량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과의 차이점을 보았을 때 건강기능식품 관한 법률로 되어 있고요. 제조 허가가 되어 있고 기능성이 인체 적용 시험 및 동물 시험을 통해 가지고 기능성이 인정받아야 되고 또 한 가지 요것 때문에 아마 좀 많이 식품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운데 유해 물질 검사, 독성 시험 등으로 안정성이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품에 표시된 1일 섭취량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요. 그러면 앞서 말한 19개의 균주 같은 경우는, 고시된 균주 같은 경우는 앞서 말한 이 독성 테스트에 상당히 좀 낮은 허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생제 내성, 용혈 활성, 독성, 이게 다 인비트로 테스트거든요. 요 정도는 시험 통과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요 앞에 있는 고시형 균주 같은 경우는. 고시되지 않은 것 같은 경우는 독성 실험 따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프로바이오틱스 균주를 새로 기능성 있는 걸 찾는다 하면은 고시되어 있는 균주에서 찾는 게 올바른 전략인 것 같습니다. 가축 환경에서도 산업 첨가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병원성 세균과 바시러스 질병 예방에 우수하고 동시에 이 문제 때문에 가축 분야의 악취 저감 효과에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항생제 및 성단 촉취제를 사용을 이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미생물제나 효소제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모든 미생물을 사용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축도 똑같이 사료에 똑같이 제한되어 있는 유익균들이 좀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기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균들만 좀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이것은 제가 예전에 했던 실험 중에 일부분인데 악취 저감 때문에 좀 전남 전북 지역이 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런 악취 저감이 왜 생기냐면은 바로 돼지나 돼지를 뒤룩뒤룩 살을 찌우게 하기 위해서 과한 단백질 급여를 좀 급여한다는 게 좀 큰 문제였습니다. 단백질이 소화가 되지 않아가지고 나오는 아미노산들이, 잔존 아미노산들이 대사를 통해 미생물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고 이런 미생물 불균형을 통해 가지고 악취 물질을 형성한다는 거고, 물론 이 원인보다는 이 두 번째 원인, 세 번째, 네 번째 원인이 좀 더 크죠. 청소 불량이라든가 비정상화에 대한 영향이 좀 더 크긴 한데 우리가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 앞부분을 좀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악취 냄새는 하나의 성분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다양한 성분이기 때문에 악취 냄새를 나타내는 성분 자체를 제거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인되는 물질인 단백질의 원의 소화를 촉진시켜가지고 악취 유발 물질의 질소 생산을 억제하는 방안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대부분 사용되는 균주들이 프로테이즈 같은 단백질 분해 요소들을 많이 생산하는 균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 식품에서 대부분 프로테이즈 같은 효소 활성이 높은 균주를 선발하고 이것을 먹었을 때 소화해서 죽지 않고 있어야겠죠. 그런 소화 저항성 보고 악취가 진짜 제거되는지 확인하는 전략으로 되게 수행되고 있고요. 발효식품 유래 미생물 단백질 분해 효소의 최적화에 관한 연구를 이제 미생물 산업진흥원과 같이 했을 때 발효 미생물을 산업진흥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생물 중 단백질 분해에서 높은 균주를 선발하고 단백질 분해 효소의 생산 최적화에 대한 연구를 좀 수행했었습니다. 그래서 50종의 바실러스 줄 중에 한 5개를 선발을 하였고 이 중에서 가장 높은 바실러스 아미노리키파시언스와 바실러스 서틀리스를 좀 선발하게 되었고요. 얘네들을 최적화로 배양하기 위해서 탄소원들을 좀 정하게 되었고요. 그 중에서 아미노리키파시언스는 글루코스가 최적의 탄소원, 서틀리스는 스타치가 최적의 탄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배양을 할 때 대부분 동물성 나이트로젠 소스를 이제 식물성으로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좀 더 저렴도 하고 동물 복지에 대한 문제도 있어가지고 식물성 소재로 최적화를 시키는 작업을 하였고, 그래서 이스트 익스트랙트하고 소이 패턴들이 최적화가 되었습니다. 앞서서 마이셔 서브트리스 같은 경우는 생균제라서 그냥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미노리키파시어스는 법적으로는 아직 못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는 생균제가 아닌 효소제로 사용한다는 면목으로 초기의 미디어를 이제 옵티멈 미디어, 최적으로 효소를 생산할 수 있는 미디어를 바꿔가지고 크루드 엔자임에서 약 1유닛이 나왔고, 이건 상업용 효소하고 비교해 봤을 때 거의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이 크루드 엔자임을 조금만 정제만 하면은 충분히 높은 상업용 효소 제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기술이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마이크로바이옴은 미생물 근집과 유전체 게놈의 합성으로서 주어진 환경에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이 공존하는 미생물의 총체적인 유전 정보와 미생물군 자체를 의미합니다. 즉 동물에서 사료제의 마이크로바이옴은 대개 사료 첨가제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프로바이오틱스 균주들 같은 경우를 돼지에 먹여가지고 면역력을 높이거나 아니면은 비축량이죠. 그 살을 좀 잘 찌우게 하는 데 역할을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발효 화장품인데, 발효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일반 천연 추출물이 되게 천연 화장품 같은 경우, 천연 추출물 같은 경우를 추출을 한 다음에 다양한 미생물들로 발효를 해서 이들의 성분들을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생성물들을 얻게 하는 건데요. 현재 발효 화장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발효 화장품은 뭐 청국장에서도 발견된 거, 뭐 대두에서 발견된 것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발효 화장품들이 이용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요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한 다양한 화장품 제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체 내 다양한 미생물들이 공존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피부가 한 5% 있지만은 이 피부에 있는 미생물들이 불균형에 이래가지고 뭐 아토피라든가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의 확대를 위해서 유니레버 같은 경우는 2018년도부터 상당한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아모레퍼시팩이 이제 여러 가지 락토스킨 콤플렉스 같은 프로바이오틱 스킨을 이제 피부에 뿌림으로써 이 피부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을 좀 좋게, 장내처럼 좋게 만드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요거 한 장 하려고 여태까지 좀 말씀드렸는데요. 제주 유래 발효 미생물의 지원화 방향은 뭐가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생각해보면은, 첫째로 말씀드린 거는 제주의 발효식품은 육지의 발효식품과 균총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게 원료의 차이인지, 발효 환경의 차이인지, 자연 생태의 균주의 차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이에 육지와 다른 다양한 미생물에 대한 정보와 실물을 확보를 할 수 있으면 충분한 제주도만의 가치가 될 수 있고, 다양한 미생물을 확보해야 앞서 말씀대로 다양한 산업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선결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럼 꼭 식품 유래만 해야 되나?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환경을 찾으면은 식품뿐만 아니라 화장품, 사료 규격에 맞으면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제주도는 육지와 다른 천혜의 환경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생물은 자연환경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생물 자원을 확보하는 게 좀 중요하고,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 늘 말씀드리면 균주 확보입니다. 처음에 균주를 확보해야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다음 단계가 되기 때문에, 또 확보된 균주를 안정적으로 보관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보관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기본적인 미생물 특성들을 좀 알고 계셔야겠죠. 그래야지만 이 균이 어디에 활용될지를 확인할 수가 있을 테니까요. 최적 배양이라든가 냉동 저항이라든가 효소 활성 등요. 그리고 나서 목적에 맞는 되게 요 부분이 이제 업체들이 많이 원하는 기능성 활성은 그 업체가 원할 때 필요에 의해서만 확인하는 게 아마 좀 전략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수백 개의 미생물들의 모든 활성을 다 본다는 건 좀 비용적이나 시간적으로나 좀 무식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관하고 산이 지속적인 지원 및 교류가 중요할 거라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포럼의 자장을 맡고 있는 제주대학교 김창숙입니다. 두 분의 발제자가 좋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들을 해주셨는데,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이제 지정 토론을 해주시는 네 분들의 고견을 이제 듣는데요. 그 전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오늘 포럼의 배경과 의미는 또 다른 사항이 있다고 여겨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제주가 이제 수년 전부터 제주의 특수성을 살려서 제주 지역 내에 있는 미생물 자원을 발굴하고 이거를 통해서 제주만의 가치를 추구하자 하는 그런 논의들이 있었고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이제 국가로부터 미생물 산업화 지원센터라는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9월에 이 인프라를 개관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향후에 제주도가 그리고 이제 테크노파크가 이 미생물 산업화 지원센터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이제 초점이 될 수라고 봐집니다. 물론 애당초 이제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전체적인 맥락들은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만은 이제 실행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세부화된 핫과 하우에 대해서 어떤 세부적인 전략들을 가질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아마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당면 숙제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이제 홍선욱 단장님이나 서동욱 교수님께서 상당히 이제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네 분의 토론자님들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주의 특수성을 살려서 이 미생물 산업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 10분 이내로 고견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향후에 방청객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안내서에 있듯이 아마 이 이름이 이제 가나다로 순으로 쓰이는 걸로 보이지는데요. 강원대학교의 김명동 교수님께서 먼저 고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탁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강원대학교 김명동. 그 앞에 두 분 말씀 잘 들었는데요.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이제 강원대학교 누룩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데요. 저희 연구소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떤 그 좋은 미생물을 발굴하고 그것들을 산업화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전략 중에 공적 기관의 역할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희 대학의 연구소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2020년에 강원대학 총장님과 춘천시장님께서 연구소를 설립하자라는 그 협약서에 서명을 하셨고요. 연구소가 이제 출범한 것은 작년 2021년 2월이 되겠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앞서 세계 김치 연구소에서도 말씀하셨고 오늘 또 정도현 원장님 오셨지만 저희 연구소는 많은 미생물을 다양하게 연구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저희는 효모 이스트 위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에서 가지고 있던 보유하고 있던 효모들 저희는 주로 식용 효모 위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SPC하고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지평 막걸리를 생산하고 지평 주조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현장에서 그 요구하시는 필요로 하시는 성능을 나타내고 있는 가지고 있는 효모를 발굴하고 그들을 산업화하기 위한 기반 연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 미생물들은 지금 기업에 가서 제품을 생산하는 데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많은 미생물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환경부 산하의 국립생물자원관하고 협력을 해서 강원도에 있는 1000m 이상의 산들 14개로부터 지금 효모 분리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어제 저희가 연구 협의를 했지만 가능하면 제조하고도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가능하면 때묻지 않는 환경에서 좋은 발효 성능을 나타내는 그런 미생물을 찾고자 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 아마 다음 주쯤 되면 국내 아마 그 시장 점유율 1위인 기업하고 저희가 협력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저희 이제 국립대학입니다. 그래서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긴 호흡을 가지고 그런 미생물과 관련된 그 현장에 계시는 분들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 지자체인 춘천시와 국립대학이 강원대학이 이제 의기투합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제주에서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이제 방안이 있을 텐데 저희가 뭐 오랜 경험은 없지만 저희가 경험한 것들 나중에 서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을 듣고 제가 생각한 걸 좀 말씀드리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공감되는 말씀들을 두 분 하셨고요. 두 분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서동호 교수님 말씀하셨던 꾸준히 아주 열심히 지속적으로 좋은 자원을 확보를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주에서 다른 지역과는 좀 다른 차별화된 그런 자원이나 차별화된 전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발굴된 자원에 대한 특성 규명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이 부분은 사실 기업에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에서 꾸준히 하기보다는 테크노파크라든가 또 제주에 있는 대학들이라든가 이런 공적 역할을 하는 기관들이 좀 꾸준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지원을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그렇게 발굴된 기반 기초 특성이 규명된 미생물에 대해서는 산업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산업화 적성이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산업화 적성을 평가하는 일들은 그 관련 기업들이 좀 힘을 보태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뭐 지리산이나 설악산이나 오대산이나 태백산이나 이런 데서 좋은 빵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 그런 효모들을 많이 찾았는데요. 그 효모들이 정말 빵을 만드는 현장에 갔을 때 적용이 되었을 때 정말 맛있는 빵이 나오는지 소비자 기호도가 좋아진 빵이 나오는지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은 기초 연구를 하는 곳에서는 뭐 세계김치연구소나 순창의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서는 워낙에 인력이 많고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지금 잘 하고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사실 역할 분담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팀 플레이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산업화로 봤을 때 이제 꽃을 피워야 되는데 제주나 강원이나 봤을 때는 관련 기업들이 영세한 건 사실입니다. 지역의 특히 식품 기업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많이 영세할 건데요. 그 영세한 기업들이 이렇게 발굴된 좋은 미생물을 가지고 꾸준히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뭐 TP라든가 또 지역의 지자체에서 꾸준히 제품화 기술 개발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예산 지원을 통해서 개발하는 걸 좀 도왔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분 연사님 발제해 주신 내용들을 보면 그런 기능성 위주로 좀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 지역에 있는 영세한 기업들은 기능성 식품을 개발해서 판매하시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현실이. 그래서 저는 일반 식품, 그러니까 기호도가 좋아진 일반 식품을 생산하는데도 좋은 미생물들이 많이 사용될 수 있다 하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오늘 자료에 보면 거의 전부 식품 위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식품 시장에서 가장 큰 그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는 게 반려동물들이 먹는 그 반려동물 식품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사람이 먹는 식품보다 훨씬 비싸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식품과 관련된 여러 규제들보다는 조금 더 기업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기업 활동을 하시기에 조금 더 유연함이 있어서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반려동물 쪽 관련한 것도 특히 뭐 지금 강아지나 고양이나 보면은 사람이 또 인수 공통병 문제도 있고 해서 반려동물과 관련된 식품, 우리나라는 축산 관련한 법률로 이 사료라고 표현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유럽은 그 반려동물들이 먹고 있는 것도 식품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적극적으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이고요. 오늘 제가 비행기 타고 오면서 느낀 건데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김포공항에서 반려동물 같이 데리고 오려고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저 동물들이 제주도에 가면 어디서 무엇을 먹고 살까, 그네들도 제주도 가서 뭔가 새로운 걸 먹고 싶어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미생물들이 특히 제주도에서 유래된 미생물들이 좋은 미생물들이 발굴이 되고 그것들이 성공적인 산업화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공적 기관의 공적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꾸준히 기업을 지원하고 꾸준히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긴 호흡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은 지자체에서 기업의 어떤 그 영리 활동에만 맡기지 마시고 좀 공적 지원을 많이 해주시면 좋은 미생물들이 많이 발굴되고 잘 산업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명동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 지정 토론자님의 의견에 대한 발제자님의 의견은 나중에 종합적으로 나중에 코멘트할 사항이 있으면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우리 이제 배준태 연구소장님께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그 J2K 바이오 같은 회사는 화장품 원료 제조 전문 업체입니다. 저희들이 만나는 고객분들은 잘 아시는 화장품 쪽에 아모레 퍼시픽 같은 AP라든지 LG 그리고 코스맥스, 콜마, 코스메카 코리아, OEM 전문 회사들을 상대로 저희들이 좀 하고 있는데요. 업력은 2017년부터 해가 짧긴 하지만은 그 나왔던 분들이 조직도가 그 화장품 원료업계에서 보면 이제 지금은 현대 바이오랜드라고 하는데 거기서 있던 분들이고 저 같은 경우도 한 20년 정도 제조사인 그 이차 한불 화장품에서 소재를 연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좀 다른 그 화장품 원료사나 이런 데서는 기본적인 이제 추출물이나 베이스 원료를 하고 있는데 뭐 어떤 거를 좀 차별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 미생물에서 뽑아낼 수 있는 바이오 대사체를 가지고 저희가 산업화를 하게 되면은 좀 같은 원료업계에 있는 데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향후 식품이나 제약 쪽에 있어가지고 상당한 좀 큰 메리트가 있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해서 한 2017년도부터 처음 스타트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좀 2017년도에 처음 미생물 자원을 어떤 식으로 차별을 둘까 생각한 끝에 잘 아시겠지만 화장품은 그 이미지 사업입니다. 그 제가 이제 일단은 청정 지역이라고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지역이 이제 제주도고 제주도에 와서 미생물을 어떻게 확보를 할까? 그럼 이제 땅을 파게 되면 미생물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지만은 그거는 저희 고객사분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찾았던 게 야생화에서 볼 수 있는 꽃 화분 그리고 전통 발효식품 그리고 제주도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유기농 과일에서 미생물을 분리 농정을 해가 지금은 저희가 한 제주 유래만 해도 한 4,500종 정도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체 쪽에서는 이렇게 균주를 많이 갖고 있는 거는 거의 좀 사례가 드문 케이스인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지난달에 그 서울의 코엑스에서 인코스메틱 코리아에서 보면은 저희 고객사분들한테 좀 많은 그 집중을 했었고요. 나중에 기회 되시면 저희 홈페이지 들어와서 저희가 개발했는 원료를 보시면 대부분 그 발효 소재는 제주 유래 미생물로 아마 저희들이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2019년도 그때 그 제주 경제 협력과 사업을 해가지고 저희가 참여를 했는데 그렇다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그 제주 유형 미생물 자원 발굴에 대한 뭐 산업화에 대해서 이제 포럼을 하게 됐는데 기업 입장에서 현실적인 얘기를 좀 몇 가지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그 미생물을 굉장히 많이 확보하고 있고 지금 이제 세계김치연구소에 보면 홍 단장님 쪽에서도 보면 미생물 균주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고객사분들이 미생물을 활용을 할 때 첫 번째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유래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질문이면서도 가장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증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제주도에 있는 꽃 화분에서 미생물을 분리 동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일일이 다 사진을 찍는다고 이 유래가 제주 꽃 화분이라고 증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2019년도에 제가 경제협력부 사업을 하면서도 그 제주 TPA 사업단장님께도 그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완제사가 만들어지면은 그게 딱지가 붙는 게 보면은 메이드 인 제주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수년, 5, 6년 동안 제주도에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제주도에서 전통 발효식품이나 꽃이나 아니면 야생화 여러 군데서 이제 균을 확보를 했다 그러면 정말 이 균이 제주도 유래의 균이라는 거를 왜 제주도에 있는 기관이나 연구소 쪽에서는 그거를 좀 나서서 증명을 해주지 않는 게 조금 약간은 좀 섭섭한 마음이라 쓸까요?
왜냐면 그렇게만 해준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두 연사분께서도 말씀하셨던 공통적인 것 중에 하나가 나고야 의정서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보면은 그 식품이나 홈쇼핑에서 보면은 그 유기농의 그 유산균 유래 식품 그거 보면은 정말 우리나라에 김치 유산균만큼 좋은 균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꼭 보면 유럽에 있는 덴마크산이나 스웨덴 이런 쪽에 있는 유산균이 좋다고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 또 소비자들은 우리나라에서 확보하고 있는 그런 김치 유산균보다는 유럽에서 나오는 유산균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무의식이 아닌 의식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굉장히 김치에서 좋은 유산균들이 많은데 그런 균들을 가지고 또 그런 건강기능식품을 했었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 자리를 좀 비롯해가지고 제주도만큼 이렇게 유용한 미생물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많이 확보를 했고요. 그럼 정말 저는 이 자리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균이 제주도에서 유래되었다라고 하는 균을 어떻게 하면은 나라 정부 차원이나 아니면 이제 제주도 차원에서도 보면은 이걸 앞장서서 그거를 이제 증명을 해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퀘스천을 좀 한번 던지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거라고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얘기를 나눌 거고요. 이제 식품연구원의 이장은 책임연구원께서 의견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식품연구원의 이장은입니다. 앞에 두 번째의 연사분 발표를 너무 잘 들었고요. 두 연사분께서 공통으로 이제 언급해 주신 부분이 우리나라가 나고야 의정서가 발표가 되면서 우리나라가 자원의 제공국이라기보다는 어떤 이용국 성격이 강해서 국가적으로 미생물 자원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공통적으로 의견을 주셨어요. 저도 굉장히 동감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뿐만 아니라 저희 한국식품연구원도 그렇고 그리고 세계김치연구소도 그렇고 다양한 국가기관이나 많은 말씀해 주신 연구소에 말씀해 어떤 기업체에서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미생물을 보유하고 있는 일을 지금 굉장히 많이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지난 한 8년 동안 미생물 유전체 전략 연구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저희 연구원에서도 역시 전통그룹 유래 또는 다양한 자원이나 발효 미생물을 많이 발굴을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보면 이제 몇 점, 미생물 몇 점, 1000점, 소모 1000점, 유산균 1000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수의 다양한 미생물을 저희 연구원에서도 보유하고 있고 다양한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으나 제가 약간 의문이 드는 것이 과연 그러니까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가 되면서 우리나라 국가 내에서 자원을 확보하는 일에만 너무 열심히 열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의문이 나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두 분의 연사님들의 발표를 들으면서도 저렇게 많이 미생물을 많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물론 앞으로도 더 많이 가질 것이고 발굴을 할 것이나 과연 그렇게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가치로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경제적 가치로 전환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이제는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앞서 말씀해 주신 서동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산업체가 원할 때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균주를 꺼내서 다양한 기능성을 연구하고 특성을 연구하고 스트리밍하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무나 많은 균주를 저희가 이미 가지고 있어서 그 균주를 대상으로 우리가 원하는 균주를 뽑아내기라는 정말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 것이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원하는 기업체가 원하는 산업체가 원하는 맞춤형 가치를 잘 뽑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전략적인 연구도 역시 같이 보유와
자원을 확보하는 것처럼 열심히 함께 그리고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일의 일환으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저희가 기존에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NGS 기술이 많이 발달함에 따라서 저희가 균주를 분리를 할 때 지놈 정보를 저희가 분석을 하고 그 지놈 정보를 우리가 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이 균주가 산업화되고 기업체가 원하는 정보와 특성은 그 균주가 어떤 지놈을 가지고 있는다기보다는 그 균주가 그 지놈을 가지고 있어서 나타내는 어떤 표현형의 특성을 더 많이 원하고 더 궁금해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자원을 저희가 어떤 지놈의 정보로서만 이제 분류를 하고 그것을 정보를 확보를 했다면 앞으로는 어떤 그 균주가 어떤 피노타입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케미컬의 대사산물의 어떤 피노타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쪽으로 좀 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멀티오믹스 기술이라든가 다양한 기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좀 더 효율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연구도 함께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기존의 균주의 정보를 탁소노미 그런 정보를 저희가 탁소노미 기준으로 분류를 했다면 거기에 좀 더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캐논 탁소노미로 저희가 어떤 피노타입, 그 균주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분류를 하면 저희가 좀 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원을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단은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제주도에는 분명히 특별한 자원을 가지고 있고 특별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유래하는 다양한 미생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미생물의 장점을 지금 아까 대동태 연구소장님이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과연 이 미생물이 제주도의 오리진으로서 어떻게 이거를 증명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하셨는 정지신장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제주도에서는 이러한 정말 제주도 특성을 가진 어떤 제주도만의 표준균주를 한번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그런 표준균주로서 이런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하나의 스트레인에 대해서 또는 어떤 지역적인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제주도만의 표준균주를 선정을 해서 이것이 제주를 대표하는 표준균주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시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거는 저희 연구원에서도 역시 기존에 이제 수행한 어떤 잠깐 사례를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 연구원에서 양조형 혐오를 굉장히 많이 발굴을 합니다. 그런 양조형 혐오가 우수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고 우수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데 그러면 뭘 비교해서 이 양조형 혐오가 우수하냐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 비교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는 어떤 양조형 혐오의 자체의 표준의 어떤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항상 막걸리 혐오라든가 청주 혐오, 닭주 혐오 이런 주류 양조 혐오를 비교를 할 때 외국에 있는 와인 양조 혐오와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어떤 진화적인 이런 면에서 굉장히 많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우리나라에서 적어도 어떤 전통주의 혐오를 연구함에 있어서 어떤 기준점이 되는 혐오를 하나 만들자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표준균주를 하나 만들고 드래프트 지놈을 저희가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주도도 어떤 제주도만의 특색 있는 표준균주를 만들고 이것을 일단 레퍼런스화해서 거기서 좀 더 개발해 나가는 방법은 어떨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산업화 얘기를 이제 많은 분들께서 해주셨는데요. 우리나라 산업도, 그러니까 제주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의 종균을 활용하는 산업체의 대부분은
좀 그러니까 이렇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 사실은 좀 작은 규모의 산업, 그러니까 종교 작은 규모의 그러니까 작은 규모의 스타터를 필요로 하는 산업체가 굉장히 많고, 그 산업체나 기업의 가장 공통점은 모든 공통점은 본인들만의 그 기업체만의 고유한 특성을 갖는 군주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거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점이고요. 따라서 어떤 우리가 우수한 군주를 하나 개발해서 또는 2개 개발해서 또는 뭐 5개 개발해서 이것을 뭐 대량화해서 생산하는 것보다는 정말 산업체의 특성이 많은 겁니다. 그 종류 내 제형화 방법도 다품종 그리고 소량 생산할 수 있는 어떤 종류 의 제형화 방법도 저희가 한 번쯤은 지금 이 시점에서 고려해봐야 되는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사료 얘기, 이렇게 반려동물 얘기 이렇게 말씀 나오는데요. 더 조금 덧붙이자면, 반려동물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제 미생물이 반려동물의 제재로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요. 거기에 조금 덧붙여서 저희가 인간이 먹지는 않지만 결국은 인간을 위해서 먹어지는 제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곤충 사료라든가 아니면 양식업을 하는 데도 있어도 굉장히 유용 미생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방면에서 제주도의 어떤 특색 있는 미생물들이 많이 개발되고 활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아니라 정리하는 것을 같고요. 이 시정 토론의 마지막인데요. 미생물 산업하면 빼놓고 할 수 없는 분이시죠. 정대현 부장님께서 많은 얘기가 있었으면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쌓여있던 그런 노하우들을 제주에 잘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원장 정도현입니다. 순창은 고추장의 고장이라고도 얘기도 하고, 요즘에 이제 발효미생물의 고장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현재 저희 기관에서는 한 500억 규모의 마이크로바이옴 자원센터를 지금 만들고 있고, 마이크로바이옴 산업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마이크로바이옴, 특히 이제 미생물 자체를 가지고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냐, 이런 우려를 굉장히 많이 표하고 계시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 마이크로바이옴, 특히 미생물 산업 분야는 앞으로 향후 10년은 충분히 가야 될 미래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충분히 성공할 자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만의 그런 미생물 산업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응원을 하고 있고요. 여기 지금 참석하신 또 제주도에 계신 많은 분들이 이런 미생물 산업에 좀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두 분 연사분들의 발표는 잘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먼저 홍성욱 관장님이 발표해 주신 국내 유용미생물 자원 발굴 및 산업화 부분은 김치라는 명확한 타겟을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 체계적인 미생물 자원 발굴 연구들이 매우 잘 어떻게 보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연구소의 역할을 원천형, 그다음에 산업형, 공공형 이렇게 분리하는 세부적인 연구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에 어떻게 보면 저희 기관도 이렇게 한번 가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김치 자원은행의 경우에도 중장기 로드맵과 연차례 추진 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관련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미생물은행의 굉장히 선도적인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발표하신 내용과 같이 그 제주도의 경우에도 초기에는 제주만의 좀 독특한 발효식품을 타겟팅해서 접근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좋냐면요. 아까 이제 소스 쪽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기업이 항상 보면 이 미생물을 토양에서 분리했냐, 아니면 다른 데서 환경에서 분리했냐,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세요. 근데 식품에서 분리했다고 하시면, 그냥, 식품은 지금까지 먹어왔고, 어떻게 보면 계속 이어져 가서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이 해결됐다고 판단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식품 쪽에 아까 그 꽃이나 이런 쪽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소스원에 대해서 분리원 자체는 저희도 이제 분리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그걸 이력 PC처럼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할 때는 기탁할 때, 저희가 이제 준지 기탁을 할 때 어디에서 분리했는지 이미 이력 PC처럼 바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기업은 준주기탁 하기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기업이 준주기탁을 하시면 그 미생물 자체는 다른 기업에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은 되도록이면 자사준주에 대해서는 기탁 안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 이제 제주만의 좀 그런 미생물 이력 표시제처럼 그 자체적으로 그런 조례나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해주시면 아까 그런 부분도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례로 좀 접근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도 처음에는 이제 다양한 분야를 다 했었습니다. 환경, 뭐 토양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업무가 과중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식품 쪽으로 접근을 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노력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먹는 그런 식품에서 45,000균주 정도를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또 이제 산업용 균주로 적용할 수 있는 특성까지 지금 봤던 균주가 한 5,000균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군 의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군 의회에서도 미생물 자원 그렇게 많이 있으면 돈이 되냐? 다 물어보세요. 근데 그 의구심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진흥원은 매년 지금 70개 기업체에 저희가 산업용 문제에 대해서 그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또 그 미생물에 대해 요청을 합니다. 이걸 통해서 지금 미생물 관련 기술들만 한 3억 정도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저희한테 3억 정도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미생물 자체 또 생산 판매할 수 있는 설비가 기존에는 연구시설이나 이런 공익법인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공공법인에서는. 근데 저희는 이제 자체적으로 농림부에서 좀 지원을 받아서 지금 GMP 미생물 정규 생산 지원해 줄 수 있는 걸 또 공모사업으로 받아가지고 지금 지원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지금 올해 한 7억 정도 지금 매출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따져봤더니 지금 저도 어제 구매 지금 새로 의원님들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업무 보고하고 왔습니다. 업무 보고하면서 제가 순창에 가져다 놓은 전체 따졌더니 한 1,200억 정도 되더라고요. 1,200억이 투입이 됐는데 효과가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번 따져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먹고 사는 그 일자리 창출한 거 그리고 신규 시장 어떻게 보면 신시장 만들어 놓은 거 신시장이 한 1,000억 정도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투입 대비 아웃컴 자체를 따져봤더니 한 2.4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는 미생물 산업 자체는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도 저희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제주도도 좀 제주도만의 차별화도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균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진흥원보다 어떻게 보면 이미 앞에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대로 따라가셔도 됩니다. 그대로 따라가시면서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었던 거, 또 막혔던 부분, 그런 부분만 피해 가시면 어떻게 보면 저희보다 더 빨리 자립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진흥원을 만들고 한 5년 만에 자립했거든요. 이게 최대 3년 안에 충분히 저는 자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구용 미생물 자원을 산업용 미생물 자원으로 확대하기 위한 그 노하우가 저희는 어떻게 이제 잡았었냐면요. 첫 번째, 기존 산업용 사용 균주에 비해 기능성이 좋은가? 명확히 제시해줘야 됩니다. 과학적으로. 그래야지 기업들이 이게 우리가 사용하는 균주보다 어떤 면에서 이런 뛰어나다. 단순하게 그런 성적사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그거에 대한 특허, 논문 이런 자료가 거기에 수반이 돼야 되고요. 즉 말씀드리면 지금 수입미생물 대체가 굉장히 이슈화되어 있습니다. 수입미생물 어떤 형태로 대체해 줄 거냐.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이 수입미생물 대체 소재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기업당 5천만 원씩, 1억씩 이런 형태로 해서 패키지 형태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향후에 미생물 자체 우리 자체적으로 자원이 있다고 해서 기업이 그걸 갖다 적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초기에는 그 소재에 적용하나 이런 산업적 적용하는 비용 자체를 제주도에서 좀 지원해주는 것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발효 소재 대상 사용 균주를 적용 시 특정 기능성 물질이 있습니다. 이 기능성 물질이 정말 발효를 통해서 올릴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건강기능성 식품 소재의 인증을 받을 수 있는가. 요즘 보면 새로운 균주 계속 자사균주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건기식 인증까지 이게 돼 있는 소재라면 그 가치는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제주도의 미생물 센터도 이런 미생물 소재 한 건 정도는 연기식 소재로 꼭 가져가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규모 기업의 경우는 소재 발효 특성 분석과 어떻게 보면 미생물 생산 공급 부분에 대한 애로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를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도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저희처럼 GNP 미생물 산업화 지원 센터 이런 것들처럼 플랫폼도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서동호 교수님이 발표하신 유용미생물 자원 기반 맞춤형 지원 및 활용 방안의 경우 연구용 균주가 산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잘 예시를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발표에서와 같이 제주 미생물은 육지 미생물과는 다른 종류의 특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있는 생물 자원을 확보하고 새로운 산업 분야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어떻게 보면 제주도만의 새로운 미생물 관련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기대됩니다. 특히 이제 제주 미생물과 향토 자원 이걸 갖다 결합한 바이오 컨버전을 통해 분석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기업체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 상에서 정보를 제공해 준다면 미생물 관련 기업들이 제주도로 찾아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주도의 새로운 미래 가치로 제주만의 산업적으로 특화된 미생물 자원이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이제 네 분이 예전처럼 소중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제가 다시 이제 정리는 하지 않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발제를 해주신 그분께서 특별한 의견이 계시면 한 분씩 먼저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장님 먼저 하실까요? 네, 패널로 참석해주신 박사님들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 제주 테크노파크 예전에 코로나 전에 생물종 다양성 연구소에서 발표도 좀 했었었고요. 그때도 좀 의견을 좀 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유용 미생물 자원 산업지원센터 관련해서 저희 연구소에서 이제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미생물 유전자 은행으로 시작이 됐고 지금 김치 자원 은행까지 이렇게 조금 이제 규모가 좀 바뀌어서 이렇게 업무가 좀 변경이 됐지만은 이렇게 거쳐오면서 이렇게 바뀐 이유가 있습니다. 좀 여기 저희 테크노파크에 계신 분들한테도 좀 저희 연구소가 걸어왔었던 부분에서 이 자원은행 소재 자원은행 부분에서 저희들이 그 전에 저희들이 이제 김치 유산균을 많이 분리를 해왔고 자원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을 때 1,100균주 정도 말씀드렸는데 훨씬 더 많은 자원이 지금 이제 디플리저 안에 있습니다. 3, 4만 주 정도 보유가 돼 있고요. 특성 분석이나 종정 이런 부분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김치를 수입하는 것도 지역적으로 또 김치 종류별로 이렇게 수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자원에서 저희들이 김치 유산균들을 분리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저기 이장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재 확보 초반에는 저희들 소재 확보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가를 받다 보니까 왜 소재만 확보하냐 이렇게 평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다음부터 이제 산업화에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김치 미생물 자원은행도 처음에는 연구용으로만 분양을 했었습니다. 지금 정부 출연 기관 생명연이라던가 농촌진흥청의 KCC나 여기도 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벤치마킹을 거기 소재 은행으로 맞춰서 했기 때문에 또 이제 연구용으로만 분양을 해오다가 이제 업체 요구도 있고 해서 사업용 균주로도 이제 제공하는 서비스를 불과 한 1, 2년 전에 저희들이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용으로도 이제 대학 교수님들이라던가 그런 쪽의 학교로 이제 연구용으로 분양 서비스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업체에 이제 사업용 균주를 사용할 수 있게끔 균주 제공 서비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에서 그 균주들을 많이 이제 찾는 이유도 지금 최근에 이제 김치에 대한 어떤 기능성 부분에 많이 기대하는 부분이 높아져서 좀 수요가 좀 많은 상황이고요. 이제 주로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균주라던가 그런 균주들을 따로 김치에서 이제 다들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김치에서 분리하면 되지, 내가 하면 되지라고 하는데 막상 필요한 프로바이오틱스 균주가 쉽게 찾아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김치 미생물 중에서도 프로바이오틱 균주가 굉장히 분리가 어려워서 좀 그걸 좀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확보된 균주 동정되고 좀 그런 부분에서 특성도 저희들이 좀 밝혀서 데이터베이스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는 조금 쉽게 사업용 균주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연구소를 많이 조금 찾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물질 이전 형태로 나중에는 이제 협약을 하고 필요한 부분이 업체가 이 부분에서 기능성 검증을 하고 나서는 물질 이전 형태로 지원을 저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연구소에서 그 기술에 대해서 특별 기술에 대해서 기능성을 규명한 경우에는 이제 특허 균주로 진행하고 기술 이전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 이전을 진행할 때도 아까도 제가 한 7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듯이 좀 연구소에서 기술 이전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이 업체가 필요한 부분에서 맞추는 형태로 처음부터 기획 설계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업체가 필요한 부분을 수요를 굉장히 많이 반영하고 충족해서 연구가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짧지는 않죠. 제품 상용화 될 때까지 한 2, 3년 정도 계속 꾸준하게 진행이 돼왔고, 그 부분에서는 이제 업체의 비용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저 같은 경우는 산자부, 중기부 사업 통해서 그렇게 맞춤 형태로 지원이 되고, 그래서 식품업체라든가 건강기능식품업체, 화장품업체들과 이 광주 전남권 지역의 업체들 굉장히 많이 알게 됐었고, 그 업체들에서 필요한 수요에 맞춰서 연구가 진행됐어서 이렇게 기술 이전 형태로 성과가 많이 창출이 되었습니다. 여기 제주 테크노파크에서도 제주에 있는 기업체들의 좀 목소리를 좀 귀를 기울이고 연구 방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좀 이런 위험 미생물들이 활용될 수 있으면은 앞으로도 산업화에 그런 부분들이 충족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정도현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논문 특허,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수요가 굉장히 많죠.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기관이 조금 해서 쓰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구소에서도 저희들이 이제 R&D 부분도 소홀히 하지 않고 이 부분에서 논문을 퍼블리시한다던가 특허 기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기술 이전을 하고도 이제 모니터링하는 서비스까지도 계속 지속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정부 출연, 과기부사 정부 출연 기관이지만은 저희가 갑을 병이나 정 정도 좀 위치한다고 저희들이 농담삼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최근에 이제 국회에서 저희 김치연구소, 세일리치 연구소를 통합하는 시도를 많이 진행을 해왔습니다. 여기 지금 성시군연구부 이장 박사님 오셨는데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시 유보된 상황인데, 그때 김치 업체들이 굉장히 저희 연구소를 많이 후원하고 지원을 해줬습니다. 김치 업체가 없으면 저희 세일김치연구소가 존재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체 입장을 많이 듣고 귀를 기울이고 업체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해서 저희 연구소가 이제 존재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깨닫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서동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네 번에 수원자께서 미생물 산업 지원 센터가 나라의 방안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발제한 부분 이외에는 저희 부족한 부분들을 다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잘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한 가지 제가 그냥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생물 자원을 확보한다는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과연 제주에 특별한 발효식품이 있다고 했을 때 과연 새로운 균주가 나올 확률은 몇 퍼센트가 될지 제 생각에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미생물 균주 하나하나에 대한 것들은 이미 국내에서 2, 3년부터 계속 꾸준히 발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새로운 균주를 찾는다? 그건 아마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미생물들을 찾기 위해서 어떤 균주를 찾는다는 타겟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제가 지금 환경부에 있는 그 생물자원관이랑 같이 독도에 있는 토양에서 균주를 분리하고 있는데 똑같습니다.
안면도에 나오는 소리나 독도에 나오는 소리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둘 중 활성, 효소 활성의 차이가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럼 여기서 과연 제주도만의 어떤 중철충 때의 접근법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고민을 하게 되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장원 선생님께서 좋은 얘기하셨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기관들이 진짜 수천 개, 수만 개의 균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균들만 그냥 보관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어떻게 그 활성이 있느냐 그거 다 확인해 봐야죠. 단 이게 사람이 확인하기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실제로 저희 학생들이 이제 독도에 있는 미생물들을 한 3,000개 정도 분리를 한다고 했을 때 활성을 분리하는 한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기구들이 많이 발전됐거든요. 기계들도. 자동화기 같은 경우 지금 3,000개 1시간이 끝납니다. 그러면 미생물 산업 지원대사가 나갈 방향은 이미 좀 약간 뒤쳐져 있는 상태에서는 좀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시설들은 확보하고 기존에 이미 갖고 있는 시설들은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체적인 오늘 토론에 대한 내용 정리는 우선 이 프로에서 의견을 듣고 나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청객에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제주가 나가야 할 미생물 산업의 방향성에 대해서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떠냐고 얘기를 좀 계신가요? 예, 우리 오대리 박사님. 생물종단시연구소에서 이걸 특정해가지고 제가 질문 드린 건 아니고요. 아까 미생물의 소스에 대한 증명에 대한 약간 이슈가 좀 얘기하셨었는데 제가 생각해도 사실은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거든요. 사실 그 발굴한 사람이 얼마나 정직하냐에 믿고 할 수밖에 없는데 혹시 해외 사례에서 그것들을 증명을 해주는 어떤 그런 기술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 하나 궁금한 게 있고요. 그리고 이번 저기 서동호 교수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하나는 제주도의 그 자연 환경 그리고 거기에 사는 이제 미생물이 좀 무궁무진하니까 거기서 이제 발굴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력이나 시간이나 뭐 예산이나 이런 게 제한이 있기 때문에 모든 환경을 다 접근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생물종단시 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미생물 중에는 이제 용암동굴, 곶자왈, 오름 이런 데서 미생물을 분리해가지고 보관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교수님이라면 제주도에서 어디를 제일 먼저 채집을 해서 산업화하는 데 이용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 여러 환경들도 있고 발효식품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 했던 것처럼 아마 식품 유래를 좀 먼저 좀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식경험이 있고 글라스를 주고 또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가능성이 조금 더 큽니다. 그리고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사유라든가 거기에 나오는 미생물들도 대부분 식품에서 유래되는 미생물들이 꽤 많거든요. 그럼 저희가 토양에 대한 부분 상당히 좀 접근하기가 조금 제가 이번에 토양을 느낀 건데 일단 첫 번째 분리하기가 상당히 좀 난감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토양에는 박테리아도 있지만 방사능 계통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이러한 방사능 계통들은 되게 의약품들로 쓰이지 식품이나 쓰일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좀 더 산업적으로 좀 활용 가능성이 있는 시경험이 있는 소재를 쓰는 걸 하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앞서서 있었던 배진태 수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제주도만의 천연 소재에서 발견하는 것은 상당히 마케팅적으로 꽤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특정 기업에서 우슬이라는 데 우슬주, 제주도에 있는 우슬주의 효모를 하나 발견해가지고 그 효모에서 생성되는 미생물이
이 피부 개선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좀 산업화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와 같이 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마케팅도 좋고 천연 소재라는 부분도 있고 효능도 있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듭니다. 그 지역의 미생물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나고야 의정서를 고려했을 때 국가생물주권도 있고 차후에 나왔으면 지역생물주권에 대한 논의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혹시 특별한 기술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예, 제가 좀 잠깐. 예, 우선 이제 배준재 전문가님께서 그냥 어차피 저는 이제 기업체에서 왔기 때문에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몇 가지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뭐 식품이나 제약 쪽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리는 산업체랑 기관이랑 학교에서 본 그 미생물 관점은 180도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관 산업체 쪽에서는 저희가 이제 고객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제조사 쪽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같이 일단은 그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식물성이냐 아니면 장내 유산균이냐. 근데 장내 유산균은 한국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왜? 동물성이기 때문에. 동물 실험도 안 되고 아무리 그 신생아 아니면 이제 그 인치나 산모의 집에서도 굉장히 좋은 유산균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 왜 안 쓸까? 동물성이라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동물성 장내 유산균은 생물윤리에 의해서 뚜렷하게 어디서 나오는지에 대해서 그걸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죄가. 근데 예를 들어 식물유산균이 제주도라든지 아니면 저 나오는 그 지리산 지역에서 어떤 유산균을 발견했다. 근데 기업체에서는 그냥 제주에서 어떤 야생꽃에서 발굴되는 유산균이라고 꼭 얘기를 하고 합니다. 근데 지금 질문을 하셨는 것처럼 이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여기 지금 이장훈 박사님 오시고 서해김치 연구소에 홍남에 오셨는데 정부 추천기관에서 인증사 한 통만 만들어주시면 그게 스타트가 되는 거거든요. 제주도에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제주 TP에서 그거를 증명해 준다라고 나서준다면 그게 아마 시발점이 될 거고 그렇게 해서 출발을 하는 거지 이게 어떤 사례를 해서 검증을 하고 딥하게 미세열 이런 것까지 해서 너무 깊은 그 관점까지는 갈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어째서는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단순하게 그냥 유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참 재밌는 게 찬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병크철순으로 누군가 특허를 내면은 종속령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특허를 내고 참 안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산업 구조가 되어 있으니 특허 기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실러스라든지 라토바실러스 유산균 이런 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냥 그 화장품에 보면은 락토바실러스라는 이름만 되어 있고 바실러스 마찬가지예요. 어떤 균들이 간에 나만의 균. 그래서 그 기업체에서 보면은 독자적인 균들을 가지고 자기 원료를 아마 여기 보면 장원장님이라고 다 마찬가지인데 업체에서는 공통적으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만 쓸 수 있는 균은 달라. 유산균은 너무 많아요. 너무 편리하고. 근데 병풍은 하나로 끝나지만 유산균은 나의 유산균을 골라보면 우리가 이제 저기 생물자원센터에 BCC 넣어서 그 번호만 받게 되면은 자기만의 독자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를 짓는다면 각 정부 수련기관에서 그거를 그냥 이게 이 지역에 예를 들어 제주 TP에서 우리 지역에서 만든 우리 지역에서 발굴해놓은 균주라는 거를 한번 TP에서 하나 나서 주신다면 그걸로 제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특별한 사례는 제가 봤을 때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혹시 다른 의견 계신 분 계신가요? 저도 연구소에서 근무 12년 했거든요. 그래서 미생물 초창기 같이 하고 있었는데 그 전부터 이제 미생물 자원 나고야 인증서가 발효되면서 미생물 자원에 관심 갖고 이제 자원 정보 취득 보관은 꾸준히 해왔어요. 근데 돌이켜 보니까 산업적으로 관심 가지면은 건강기능식품 웰프로파이어 뭐 이런 게 나오면서 가장 원로 되면서 최근에야 많이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간 보면은 항토식품부터 화장품, 뭐 고급진 제품 쪽으로 많이 연구를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만큼 발전 속도가 아주 느린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문제가 뭐 아까 얘기했지만 식품유래 종류인 뭐
80몇 개 중에 몇 개밖에 안 된다 할 정도로 규제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발전이 좀 더딘 건지 아니면은 뭐 예, 아까 말씀한 것처럼 아까 기업에서 뭐 하려고 해도 산업 트렌드상 이런 것들이 인증이 필요해서 뭐 그런 것들이 좀 트렌드가 늦어지는 건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뭐 연구소에서 이제 산업화 센터에서 시행착오를 좀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례 발굴도 많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혹시 이런 산업 규제, 미생물 산업 관련해서 산업 규제 같은 게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어가지고 좀 산업 활동할 때 좀 여론상이 있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좀 어떤 계기가 있었다.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있으면 좀 사례 한 건 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전통가루식품에서 우정균이라고 해서 분리를 했던 게 사실은 아밀로스 같거든요. 근데 이 그 아밀로 쪽이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저희 사료 쪽도 그렇고 생진제 쪽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고 청국장을 만들어도 굉장히 균형성이 높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그때는 이제 풀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그 식약처에서 원료 수제로 등재가 안 돼 있어서 그거 푸는데 얼마 걸렸냐면 4년 걸렸습니다. 그 하나 푸는데 그래서 지금 아밀로를 풀었어요. 아밀로는 지금 푸는 상태인데 니케니만 지금 못 풀었어요. 니케니도 굉장히 좋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그 미생물에 대한 자원에 대한 규제 자체는 대부분 글라스라는 그런 규제 내에 있는 소재들을 써라 이렇게 대부분 하다 보니까 우리 그 전통가루식품에서 무장하고 있는 균들 중에서 뽑더라도 얘가 비글라스는 쓸 수가 없거든요. 먹는 식품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계속 지금 다행히 이제 올해부터 식약처, 농림부, 그 다음에 이런 미생물 관련 기관들이 협의체를 구성을 해가지고 이제는 좀 무전하고 있는 것들은 좀 풀어주자 하는 것들이 그래야지 독성 검사가 2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게 다 푸는 게 아니고 그 균들 하나에 대해서만 풀거든요. 독성 검사해서 이상이 없는 거에 대해서만. 이제 그런 부분 자체 이왕이면 다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생물에 대해서는 기존에 수입 미생물 자체가 거의 70%였어요. 그거 갖다 새로운 그 균주로 대체한다는 게 이미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시장 자체에 들어가기 문턱이 쉽지는 않습니다. 마케팅에. 특히 대기업은 아예 이미 자살균주라는 것을 옛날부터 확보해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조그마한 중소기업이 자살균주를 가지고 산업을 파일을 키운다? 그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다행히 요즘 이제 화장품이나 이런 쪽, 그다음에 관련용 패스트푸드, 그다음에 생진제 시장 이쪽이 또 새로운 균주 쪽이 많이 이제 적용하면서 파일이 조금씩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도 지금 창업이나 이런 쪽 하겠다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덕수님 표현이 됐습니까? 예, 상당히 지금 많은 키워드들에 대해서 논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어요. 아까 상당히 제가 막 이제 필기를 하면서 동그라미를 이제 빨간 동그라미를 3개 쳐놨는데 2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것 같고, 우리 이제 정배는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제주특별자치도의 미생물 이력 표시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 조례까지 아까 살짝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고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혹시 다른 지역에서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순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수품질 인증 제도를 소추장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도 미생물에 대해서 이게 소스원이 뭐냐, 성적서도 발급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저희 기탁한 균주, 저희 미생물 은행에 굉장히 기탁되어 있는 것들은 외부로 반송을 안 합니다. 그 기업들이 이제 요구한 거에 대해서는. 거기에 보면 어디에 언제 누가 이 미생물을 채취를 했고 이 미생물의 특성이 뭐고 어디 소치장이고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력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이력서를 내주는 것처럼 이제 해드리죠. 근데 그것 가지고 이런 기업체들이 만족하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왕 그냥 국가출연기관에서 해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면 지자체에서 인증해 줄 수 있냐 이렇게 또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가장 좋은 것은 이 유용미생물 센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자체는 DB에 기본적으로 그 이력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미생물에 대한 이력서를 어떻게 보면 그 제주 자치도 이름으로 내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그건 이제 조례가 있어야 되니까 그건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 자체 그 센터 내에 그런 것 좀 지침이나 규정을 만드셔가지고 이력서를 내주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토양이나 이런 거 샘플링 할 때 GPS 넘버 따가지고 언제 어디 그 GPS 번호 다 적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력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해서 좀 그 센터에서 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려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지금 저기 화장품 이력 관리 이제 하는 것처럼 그 미생물 관련 제품에 대한 이력 관리를 좀 확대를 시키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테크노파크 측면에서는 요 말씀을 잘 귀담아들어서 차후에 그 미생물 관리하는 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서 제주 미생물 산업에 나갈 방향성, 특히나 우리 이제 새롭게 개관을 하는 제주 유용 미생물 산업화 지원센터가 어떻게 사업화를 해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들이 있었는데 아마 이제 오늘 발표해 주신 분이나 우리가 의견을 나눈 지정자 토론자님들께서는 전체적인 틀에서는 우선 제주 지역의 특이 미생물 자원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죠. 아까 우리 오름도 나왔고 용암동굴도 나왔고 그 다음에 그 해양 미생물도 이제 우리가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이 특이 미생물들을 찾고 얘네들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만이 지역의 미생물 주권 얘기가 나왔을 때 대응을 할 수 있을 거고 또 산업적으로 활용함에 있어서도 그 정보가 필요성이 여겨진다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업적 관점에서는 전체 미생물에 대한 특성 파악을 하는 것은 상당히 해야 할 일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기업 수요에 맞춰서 맞춤형 적성 연구를 하는 게 타당하다라는 의견을 이제 주셨는데 저 역시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 연구를 함에 있어서 기업의 수요에 맞춰서 기업의 관점에서 공동 연구를 하고 그것을 이제 기술 이전하는 그런 전체의 프레임을 가지고서 사업화를 해나가는 것이 적정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신 걸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나왔던 부분이 상당히 우리 제주 특이 미생물의 유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여겨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미생물 이력 관리제를 제주도의 그 조례 형태까지도 검토해보자 하는 새로운 그 키워드를 오늘 찾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유익한 그런 자리였다고 여겨지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제주 유형 미생물 자원 발굴 및 산업화에 대한 그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사 측에 마이크를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